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으로 딱 120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또 한 차례 거센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오늘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총선전이 시작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9은 그 현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예비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를 던질 여야 도전자들이 지역 선관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이 본인하고 사무장들하고 같이 다니는 면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이 자리에 왔었고요. 잠이 안 오던데. 왜요? 예비후보 등록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거든요. 기대도 되고 또 혹시나 또 뭐가 잘못될까 걱정도 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서류, 기타금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타금 입금자 명에 후보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 다시 은행을 찾는 해프닝에.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출해 주신 거에 아쉽게도 그게 없어서. 돈 낸 건 확인이 되는데 내 이름이 들어간 그 화면이 아니라고 지금 찾고 있대요, 화면을. 이력서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 보니 후보 등록에만 어느새 1시간이 흘렀습니다. 후보님 좀 오래 걸리신 것 같은데. 혼자 하기도 힘드네요. 심표 하나라도 잘못되면 재수정. 그래도 등록증을 받아든 예비 후보들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예비 후보 등록자들은 후원회를 설립해 1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어깨띠 착용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인데 제가 이 어깨띠 메고 있으면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선거복을 입음으로써 신뢰받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마음이 강해지네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광고물 설치는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정당 현수막은 그동안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두 내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모두 427명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선 4년 전과 달라지는 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신유만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겁니까? 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이외에는 이 선거 홍보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 정확히 오늘부터는 일반 지지자도 가로 세로 높이 25cm 이내에 소형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손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 크진 않죠. 주로 등 뒤에 붙이는 스티커나 작은 푯말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향후회,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25인 이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25명 미만이라면 이번 연말 동창회나 송년회 같은 데서 나 좀 찍어달라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25인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선관위는 아무래도 처음 적용되는 이 제도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의 선거 관리나 보안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선관위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로 자동 분류된 투표지를 여기 은행에서 돈 셀 때 많이 보신 기계죠. 몇 장인지 세는 개수기로 바로 넣어서 확인해 왔는데요. 투표지를 개수기로 넣기 전에 사람이 먼저 엉뚱한 투표지가 섞여 들어온 것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또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를
중앙, 시, 도와 구시군 선관위 모니터를 통해 국민들이 24시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의 불신이 좀 줄었으면 좋겠군요. 예, 신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친윤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혀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젯밤 SNS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시사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밟고 총선에서 승리해달라며 백의종군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요구한 희생의 사실상 첫 주자가 된 셈이어서 혁신위 좌초 이후 급속히 사그라들던 내부 쇄신의 불씨가 일단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삼선의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했던 친윤, 중진, 당 지도부 희생 요구에 응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순간부터 불출마를 포함해 모든 걸 각오했다며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내에선 용기 있는 결단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런 희생이 당과 나라를 살린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죽어가던 혁신 불씨를 장 의원이 되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이 당 주류 중에서 기득권 포기의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적 쇄신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하루 종일 두문 불출했습니다. 국회 당대표실과 의원실, 자택에서도 김 대표를 만날 수 없었고 측근들조차도 김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직 사퇴를 비롯한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장고에 돌입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도 의원회관 의원실에도 서울 자택에도 김기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당초 예정됐던 당 지도부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대표 비서실장인 구자근 의원도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기에 앞서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대표의 결단 시기도 앞당겨지는 모양새입니다. 분명한 본인에 대한 이 향후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들이 지금 따라야 되는 거지 이거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 결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내일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거나 사직생은 구성원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대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도 취소했는데 정책 논의보다 김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의 다른 중진 의원들도 희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스타 중진을 비롯해 여당 텃밭 중진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윤심을 이용해 홍위병 역할을 하던 기득권 초선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 희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거취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결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사퇴 후 전당대회도 불출마하며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희생의 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 5선의 서병수, 대구 5선의 주호영 의원 등 당내 영남권 다선 의원들 거취도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서 의원은 당을 위해 희생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구 당원들과 조직에도 시간을 줘야 해
공관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주류를 집중 공격해온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더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김 대표 용퇴 주장에 초선 의원들이 내부 총질, 자살 특공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걸 지적한 겁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호위병 역할을 하고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강민국, 전복민, 최춘식 의원 등 김기현 사수에 나선 의원들 상당수가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비판 연판장을 돌렸던 50명과 겹쳐 연판장 시즌2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또다시 사쿠라라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도리어 역풍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김 의원이 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에게 등을 돌려 정몽준 후보에게 간 역사가 소환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또다시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흔드냐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사쿠라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철새 정치인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서 18년 만에야 원내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철새,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이원욱 의원은 운동권 세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586 청산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며 과거 자신의 선택을 비판했다면 그보다 100배 더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지인 네덜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양국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전투기 호위에 대규모 환영식까지 이어졌는데 무엇보다 이번 순방의 초점이 반도체 동맹에 집중된 만큼 구체적인 경제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심장으로 불리는 담광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알렉산더 국왕이 함께 입장합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진 뒤 길게 도열한 의장대를 서열했고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2차 대전 희생자를 기리는 전쟁기념비에 헌화한 데 이어 국왕 부부와 왕궁에서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들어설 땐 F-35 전투기가 양옆에서 호위 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 분야라며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연간 50억 달러, 하나로 6조 원 규모의 장비를 수입합니다. 네덜란드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 독점 기업 ASML 본사에 방문합니다.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핵심 시설인 클린룸에 들어가 직접 첨단 기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부실 시공과 전관 특혜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입찰 과정에서 전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인데
고이동 기자가 그 실효성을 따져봤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LH의 힘을 빼는 게 핵심입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체의 72%로 연간 발주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건설사도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 공공주택도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브랜드를 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되는데 2급 이상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입찰부터 차단됩니다. 이권 카르텔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되고 철근 누락 같은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수주가 제한됩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건설 단가라든가 분양가의 인상을 가져와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논란이 생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원전을 크게 늘리면서 우라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해외 원전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어떤 사정인지 취재했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이미 보유한 55개의 원전 외에 22기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在建核电装机规模均稳居全球第一，成为全球最大的清洁能源市场和装备制造国。 늘어나는 원전만큼 원료인 우라늄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니제르, 나미비아,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우라늄 확보에 나선 가운데 서방 국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사재기의 우라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82.43달러로 1년 새 70% 올라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보다 3배 늘리기로 약속해 우라늄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또 수출하는 원전에 대해서도 우라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라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3년치 우라늄을 비축했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수급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라늄 공급망 점검에 소홀해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례적인 12월 날씨가 강원 지역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산간에서는 70cm가 넘는 폭설이 이어졌고 강원 삼척 등에서는 장마철 같은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이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동해안 일대에 집중되면서 바위가 도로에 떨어지고 토사가 300톤 넘게 밀려 내려오는 등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바위 더미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떨어진 바위의 충격에 도로 난간이 찢어졌습니다. 지체만한 바위가 도로를 막으면서 조용했던 부릉대교는 하루 종일 돌 깨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울진군 36번 국도에 바위 300톤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5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져 비탈 절개면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오늘 안에 이거 개통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해야죠. 낙석 사고로 정전에 휴대전화도 먹통이 됐고 휴대전화 지금 안 터지시는 분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을을 오가는 버스도 끊겼습니다.
언제 복구가 되는지 언제 통과가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따뜻한 저기압이 태백 산맥을 만나면서 지난 사흘 동안 강원 삼척 234mm, 경북 울진 매화면 183mm 등 동해안 일대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산간 고지대는 비가 눈으로 변해 향로봉과 설악산은 70cm, 미시령과 진부령은 40cm 넘게 쌓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마 제대로 이렇게 큰 눈 내리기는 처음이고요. 걸어다니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지장을 줄 정도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겨울 비와 폭설은 동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모레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겨울 날씨가 뒤죽박죽입니다. 지난 주말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부산 등 남쪽 지역에는 봄을 알리는 개나리와 벚꽃까지 피었습니다. 강원 지역 스키장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스키장 슬로프 곳곳이 흥건하게 녹아 있습니다. 비에 젖은 일부 구간은 흙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바닥도 좀 보이고 보면은 흙이랑 눈이랑 좀 섞여서 갈색처럼 올라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위험해서. 봄 같은 날씨와 폭우 때문에 인공눈을 뿌리고 개장했던 스키장도 슬로프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100mm 가까운 폭우에 겨울 축제를 앞둔 평창 오대천은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축제장에 만든 뚝까지 무너졌습니다. 결국 평창 송호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았어요. 애초에 22일 개막 예정이었는데 29일로 개막일을 연기했고요. 어제 또 비가 와서 일부 시설들이 좀 다시 망가졌습니다. 남녘에는 샛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영상 15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지자 개나리가 계절을 착각한 겁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연분홍 벚꽃까지 화사하게 필 정도였습니다. 식물들도 계절을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이상기온 현상 때문이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북극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유 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검은 외투 차림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예정됐었지만 유 씨 측 변호인단 교체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유 씨는 18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등 이외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 기록량이 많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 재판은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죠. 일부 주차장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전국 2조 원대로 추산되는 폐교 상당수는 규제 때문에 개발이나 매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하면 폐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박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공터에 들어차 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와 나무만 무성합니다. 공영 주차장과 인근 공터는 모두 10년 전까지 초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차량 한 대가 드나들 수 있는 좁은 등하굣길은 이제 주차장 출입로가 됐습니다.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에 있어서 장부상 가격만 해도 53억 원인데 규제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으로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교육시설이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국에 총 1,335개 폐교가 있는데 장부상 가치만 따져도 2조 원이 넘습니다. 까다로운 매각 조건을 풀어주면 사회경제적 가치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주거시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노인용 주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몇 배 뛸 수가 있죠. 폐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농어촌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서 국가보조금 4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동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사무실 한 켠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는 정부 인증서가 빼곡하게 진열됐습니다. 법인 대표 30대 A씨 등 9명은 2020년 5월부터 2년 동안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면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부 사업 19개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지인들 명의를 빌려 자신이 청년 127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41억 원 넘게 받은 뒤 명의 대여자들에게 30만 원씩만 나눠줬습니다. 정부기관의 업체 추천 권한을 가진 지자체 6급 공무원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인 대표 A씨 등이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도와준 지자체 공무원의 가족들을 고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세업체 33곳도 브로커와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 13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국고 보조금이 잘 지급된다는 허점을 노리고 경찰은 법인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챙긴 국가 보조금 가운데 14억 8천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얼마 전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100억 원을 들여서 가품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리가 정면 돌파를 선언한 만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물품이 몰려든다는 평택세관에 안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장은 물론 모양까지 비슷한 무선 헤드폰. 하나는 22만 원대 정품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3만 원에 산 가품 짝퉁입니다. 알리에선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가품을 정품의 20%에서 30% 값에 판매하는데 가격에 현혹돼 구매한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100% 오리지널이라고 정품 이미지 걸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후기도 찾아보니까 괜찮아 보이길래 샀는데 짝퉁이 왔으니까 허무했죠. 넘쳐나는 가품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최근 알리 측은 3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가품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품 판매는 여전합니다. 문제 상품을 다시 찾아보니 이전 판매자 계정은 차단됐지만 다른 판매자가 정품의 4분의 1 가격에 판매합니다. 가품 신고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메뉴가 눈에 잘 안 띄는 등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품을 걸러내야 하는 세관은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 웨이하이, 옌타이, 룽엔 등에서 온 수화물이 모이는 평택세관은 중국발 화물만 하루 최대 15만 개가 들어오는데 75%가 알리 물량입니다. 아예 알리 물품만 한 층에 따로 모을 정도. 평택세관 물품 검사실인데요. 중국 쇼핑몰을 통해 들어온 수화물 가운데 가품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X선 판독기로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다시 개별 제품을 꺼내 가격과 모양 등 진품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 확인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하루 가품 적발도 수십 건 수준에 머물러 가품을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품 여부를 모두 걸러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한계적인 상황이 있고요.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온라인 직접 구매 가품 6만 2천 건의 99%는 중국에서 온 상품. 알리의 대응 방안 마련에도 650만 명이 넘는 국내 알리 회원은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 그동안 여행사에서 산 국제선 항공권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조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여행사를 통해 방콕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을 36만 원에 구매한 진모 씨. 경유 노선을 잘못 싸 바로 취소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취소 메뉴가 없는 데다 일요일이라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요일에 위약금 19만 원을 내고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휴일이지만 발권은 되는데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취소 업무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알고 보니 여행사 약관 조항에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엔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일이나 24시간 이내 구매 취소도 막아놨고 취소 후 환불은 최장 4개월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민원 중 여행사 피해가 63%를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사를 통해 산 국제선 항공권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해지고 환불금 수령도 1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한 호텔 예약 등의 약관도 불공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글로벌 포털 사이트 구글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공개했습니다. 총 3개 부문에서 한국 관련 키워드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요리법 부문에서는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서울 명동거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We came here to see some K-drama scenes, like those places. So, and we both like K-pop, especially New Jeans. 한국 음식, 이른바 K-푸드도 외국인들에게 인기입니다. What kind of Korean food do you like? Tteokbokki. She likes tteokbokki, and then of course, I like all the bulgogi, and then she likes the ramen as well. K-푸드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요리법은 한국의 비빔밥이었습니다. 비빔밥 외에도 올해 다양한 K-푸드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산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빚었고 김과 라면은 수출액이 각각 7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식 간장게장 담그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세계인들이 많이 검색한 노래에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와 BTS 정국의 세븐이, 세계인들이 많이 찾은 드라마에 킹더랜드와 더 글로리 등이 이름을 올려 K컬처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올해는 가축 전염병 관련 뉴스가 1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진정되나 싶었는데 최근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산하면서 축산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양계 농가. 지난 9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농가로 지난 주말 닭 3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열 소독, 물품 소각 등을 마쳤습니다. 매물 처분을 했다니까. 그 혹시 어제 비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거 매물 처분은 이제 땅 푼다 보죠. 현재는 하루에 2차례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농장은 문을 닫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남 고흥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모두 6건.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병에 이어 올해 4번째로 발생한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4종류의 일종 전염병이 한꺼번에 발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따뜻해진 날씨와 코로나 이후 다시 빈번해진 인적, 물적 이동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트를 늘어나는 증가 폭에 비해서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검역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가축 전염병이 빈번해지면서 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차단 방역이 강화가 되면 국내에서 이 토착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겠냐.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 체계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은 가축 전염병 유입도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걸리면 현행법상 판 사람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고 하죠. 어느 정도인지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한 식당 주인이 올린 글이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인천에서 술을 포함해서 16만 원어치를 먹은 고등학생들이 계산서 뒤에 이런 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데요. 예. 자신들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분증 확인을 안 했으니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고 한 겁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이런 피해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광주에서는 편의점을 돌면서 담배를 사고선 되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당하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점주만 처벌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장은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 판매자에게만 해당되는 처벌 기준입니다. 문제는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윽박지르는 식으로 일일이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 하면 가게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저희는 진짜 장사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우리가 무슨 검문소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술을 갖다 이렇게 몰래 먹지 않을 거 아니냐. 예, 뭐 정말 교묘한 방법인데 이럴 때 정말 억울하긴 하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례들을 감안해서 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는데요. 가짜 신분증을 써서 모르고 술을 팔았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7천 곳 가운데 영업정지 면제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3%도 안 되는데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업주에게 있어서 처벌을 면제받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가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주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 청소년에게 벌금이나 구금,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도 청소년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또 일본에서는 술, 담배를 사려면 성인이 아닐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이런 동의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우리도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야 긴장감을 가질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앞에서 본 경우처럼 청소년들이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는 이런 경우만큼은 제도적으로 꼭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전 이후 3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큰 데다가 EU에서도 지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위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 의회를 향해 79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They see the dreams come true when they see the delays. 백악관은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추가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ngress needs to pass supplemental funding for Ukraine before they break for the holiday resources. As simple as that. 하지만 공화당은 불법 이민을 막는 국경 안보 강화안부터 수용하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The top priority of our nation right now is to secure our border, not just minor immigration reform, and not send American tax dollars over to Ukraine. 한 여론조사에선 우크라이나를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상원 연설에도 나설 예정이지만 싸늘해진 여론 탓에 개전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연합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회원국 승인에 헝가리가 반대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지어진 지 96년 된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방 내부가 보일 정도로 처참했는데 천만다행으로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내려앉은 천장과 바닥 사이에 침대 매트리스가 위태롭게 끼어 있습니다. 옷장과 벽에 건 그림까지 방 내부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한 대형 아파트 모서리 부분이 붕괴됐습니다. Came in the store screaming, "Oh, come outside! Look, a building collapsed." So I rush outside, and all you see is the big debris cloud of smoke and all the stuff in the air, and people were running and screaming. 인근 CCTV에는 깜짝 놀라 건물 밖으로 탈출하고 혼비백산 대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탐지견과 로봇, 드론까지 동원돼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Speak are still conducting search and rescue, and they will do so until we either find someone or confirm that there is no one under that rubble.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27년 지어진 7층짜리 건물로 약 4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건물 외관에서 균열이 발견된 이후 외벽 보수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2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늘은 12.12 사태가 일어난 지 44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날을 신군부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날로 기억하는데요. 당시를 그려낸 영화 서울의 봄이 젊은 관람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700만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영화의 흥행 비결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장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4년 전 12월 12일. 당시 수도 서울을 둘러싼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올해 개봉작 중 한국 영화로는 2번째로 700만 관객 고지를 밟으며 흥행 중입니다. 열풍을 이끄는 건 MZ세대의 티켓 파워. 2030 세대의 예매율이 절반을 넘을 만큼 젊은 층 반응이 뜨겁고 온라인에선 영화 속 신군부의 만행을 보고 분노했다는 관객들의 심박수 챌린지 인증이 올라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픈 역사를 영화를 통해 이해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눈물이 난다고 울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긴박했던 상황을 분 단위로 쫓아가는 사실감 있는 연출도 강점입니다. 영화로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는 작품이 없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쿠데타의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오게 되는 어떤 분노와 충격. 영화가 재현한 생생한 역사가 침체됐던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조선시대 오륜 행실도에 빠지지 않는 충신이 한나라 유방의 장수 기신입니다. 유방이 항우군에 포위되자 기신이 나섭니다. 한밤중에 유방처럼 차려입고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문을 나가 항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방은 다른 문으로 도망쳤고 기신은 분노한 항우에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고려 말에 문장가 이곡이 썼습니다. 떨쳐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다만 의리를 따르니 한나라 기신과 진나라 해소로다. 해소는 반군에 포위된 황제를 끝까지 지키다 숨을 거뒀습니다. 목숨을 건진 황제는 해소에 피에 물든 자신의 옷을 다시는 빨지 못하겠죠. 늘 당당했던 해소를 가리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군계 일학입니다.
험난한 땅 아프리카 험지로 떠나며 슈바이처는 삶의 소중한 세 가지를 희생했습니다. 음악 연주, 대학 강의, 경제 자립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파묻혀 봉사하다 보니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흐 협회가 열대에서도 끄떡없는 피아노를 선물했죠. 숱한 대학 강단에 섰고 연주와 저술 수입으로 자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희생을 면제받는 감동적 경험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친윤 핵심 삼선 장제원 의원이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인 김현성의 시처럼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윤핵관이란 부정적 별명을 자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면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1순위로 거론해온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가 희생을 강조하며 압박하자 오히려 세를 과시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후로 민심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평가할 대목은 있습니다.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다들 험지 대신 꽃길을 가겠다고 다투는 분위기인데 장 의원의 오늘 선언이 큰 변곡점이 될 듯합니다. 동시에 현 지도부를 옹이하며 공천에만 목을 매던 초선들은 모양이 조금 우습게 됐고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그동안 가장 개혁적이기는커녕 가장 현실에 안주해온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험지라고 부르며 패배 탈출구를 먼저 찾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수도권의 보수 중도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일이고 반신불수 정권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장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성경의 미랄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 미랄이 아무 의미 없는 썩은 미랄이 될지 아니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값진 씨앗이 될지는 지금부터 지켜볼 겁니다. 12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어떤 회장이었습니다. 이틀간 일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며 겨울 왕국이 펼쳐졌습니다. 이 눈비구름을 뒤로 한 채 내일 출근길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이 2도, 경북 군위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1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춘천이 영하 2도, 대관령이 영하 5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충주가 12도 선까지 올라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3도, 광주가 7도로 출발했다가 한낮에는 부산이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